저는 박진수입니다. 43살의 중소기업 사장이죠. 사람들은 제가 자수성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보다 더 큰 상처가 제 가슴에 있었습니다. 6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출산 합병증으로 잃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오며 고개를 떨구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 민재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내가 남긴 선물인 민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 대학 선배의 소개로 윤서희를 만났습니다. 39살의 그녀는 첫 만남에서부터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정한 모습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희가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거든요. 지금도 그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상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가까워졌어요. 서희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고 민재에게도 자상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민재를 데려갔을 때 서희는 아이를 위해 직접 만든 쿠키를 건넸어요. 아줌마가 만든 거예요. 맛있게 먹어요. 서희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서희는 종종 우리 집에 와서 요리를 해주었어요. 오랜만에 가정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재도 서희를 좋아했죠. 아빠, 서희 이모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어느 날 민재가 물었을 때 제 마음도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서희에게 청혼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수 씨,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재도 제 아이처럼 사랑할게요. 결혼 후 우리 가정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서희는 완벽한 주부였어요. 아침이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집은 항상 깨끗했죠. 무엇보다 민재가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를 부르듯 서희 엄마라고 외치며 달려가 안겼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서희는 항상 민재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니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결혼 1년 차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업도 순탄했고 가정도 아들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떤 완벽함 속에도 균열의 씨앗은 숨어 있는 법이죠. 서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작은 가게라도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작은 카페 같은 거. 순간 망설였습니다. 가정에 소홀해지진 않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서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권리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녀는 요리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 한번 도전해봐. 내가 도울게. 제 대답에 서희는 기쁨에 찬 눈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가정에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서희의 가게 이야기가 나온 후 우리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회사 근처에 좋은 상권이 있어 추천했지만 서희는 의외로 거절했어요. 그 모습이 살짝 의아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곳은 너무 비싸고 경쟁도 심해요. 나는 조용한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서희의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겸손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했죠. 결국 서희는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작은 공간을 계약했습니다. 월세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유동인구가 적다는 단점도 있었죠. 그래도 서희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을 믿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카페 이름은 뭐로 할 거야?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물었어요. 세컨드 찬스요. 두 번째 기회라는 뜻이에요. 우리처럼요. 서희의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주방 기구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가 지원했어요. 사실 제겐 돈보다 서희의 행복이 중요했으니까요. 오픈 전날 우리 가족 셋은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희가 특별히 준비한 메뉴로요.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맛있다. 첫 입을 먹자마자 감탄이 나왔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이게 우리 카페 시그니처 메뉴가 될 거예요. 서희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카페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죠. 서희의 요리 솜씨가 알려지면서 주변 직장인들의 점심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지만 그 피곤함 속에서도 성취감이 묻어났죠. 노력하는 그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희가 점점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게 마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1시, 12시를 넘기는 날이 잦아졌어요. 문자나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리할 게 많아서요. 재고 관리도 해야 하고 다음 날 준비도 해야 하고. 서희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수님, 민재가 방과 후에 아직 안 데려가셨네요. 지금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서희가 오늘 민재를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말이죠. 급히 회의를 미루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민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희 엄마는 왜 안 와요? 민재의 물음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희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밤 9시쯤 서희가 귀가했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바빠서 깜빡했어요.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와서.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태도가 어딘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서희는 더 바빠졌습니다. 집안일도 점점 소홀해졌죠.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도 밀리고 민재의 준비물도 챙기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집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가면 힘들 것 같아. 가정부라도 고용하는 게 어떨까? 제안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요즘 정말 가게 일이 많아서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서희는 생각보다 쉽게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정부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베테랑 가정부 김말자 씨를 소개받았죠.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집안일에는 누구보다 능숙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희가 변한 건 단순히 바빠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아졌어요. 김말자 씨가 우리 집에 오면서 가정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식사도 제때 준비되었죠. 무엇보다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간식과 함께 김말자 씨가 맞아주었어요. 아이는 금세 그녀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민재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렸어요. 말자 할머니, 이거 봐요.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주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하지만 서희와 김말자 씨의 관계는 처음부터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종종 김말자 씨의 일하는 방식에 트집을 잡았어요. 때로는 지나치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죠. 아줌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서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요. 김말자 씨는 항상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는 길에 김말자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찍 퇴근하실 수 있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집에 도착하니 김말자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희는 아직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죠.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이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김말자 씨는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요즘 좀 이상해요. 전화통화도 몰래 하시고 외출도 자주 하시는데 가게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갑자기 아파왔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나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모님이 가게에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시내에서 어떤 남자분과 카페에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김말자 씨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확실한가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네, 확실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김말자 씨의 단호한 대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서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해야 했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불쑥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한산했어요. 더 이상한 건 서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희 사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사장님은 오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요. 오후에 오신다고 했는데 직원의 말에 의심이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김말자 씨에게 물었어요. 혹시 서희가 자주 만나는 남자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김말자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 핸드폰을 충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메시지가 와서 봤어요. 오늘 같은 시간에 만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발신자가 기훈 과장이라고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기훈 과장?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회사 자금관리팀 최기훈 과장이 떠올랐어요. 38살 미혼, 인상 좋은 직원이었죠. 하지만 서희와 어떻게 알게 된 거지? 혹시 이건 오해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희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어딘가 들뜬 느낌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어요. 오늘 늦었네. 담담하게 물었어요. 네, 재고 정리하느라. 서희의 대답은 이제 뻔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회사 최기훈 과장 알아? 갑자기 물었어요. 순간 서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 한두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네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서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뭔가에 최기훈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내 직원이자 자금관리팀 과장인 그와 말이죠.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회사에서도 최기훈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지난달 결산 자료 준비했습니다. 최기훈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맙네. 아, 그런데 자네 요즘 바쁜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슬쩍 물었어요. 아, 네, 조금요. 개인 사업을 준비 중이라서. 그의 대답에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개인 사업이라 어떤 사업일까? 서희와 관련된 것인지 머릿속에 온갖 의문이 떠다녔어요. 그날 저녁 김말자 씨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쪽지 하나를 건넸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퇴근 후
꼭 이 주소로 가보세요. 쪽지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의아했어요. 제가 사모님을 따라가 봤어요. 그 남자분과 자주 만나는 곳이에요. 김말자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김말자 씨의 말에 따르면 서희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그 장소에 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보통 오후 2시쯤 가서 4~5시간을 보낸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가게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의아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고 나가신다고 해요. 가끔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직원 둘이서 가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김말자 씨의 설명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에게 물었어요. 내일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민재 저녁은 어떻게 할까?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내일은 가게가 한가할 것 같아요. 서희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김말자 씨가 말한 대로라면 내일도 서희는 그 남자를 만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녀의 거짓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점심 직후 회사를 나왔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개인 사정이 있다고 했어요. 김말자 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죠. 그곳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건물을 지켜보았어요. 손에는 땀이 배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2시가 조금 넘어 서희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잠시 후 최기훈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건물로 들어갔어요.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이 되었죠. 아내가 제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얼마나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다 문득 더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최기훈은 우리 회사 자금관리팀 과장이었습니다. 혹시 급히 회사로 돌아와 최근 재무 기록을 살펴보았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금액들이 여러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번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었지만 모두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계좌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돈까지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김말자 씨를 찾았어요. 말자 씨, 이제부턴 서희가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해 주세요. 전화, 메시지, 외출, 모든 것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실 김말자 씨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쪽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모님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쪽지에는 낯선 계좌번호와 함께 몇 개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도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일본? 그들은 해외로 도주할 계획인 걸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온 서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재의 학교 이야기를 듣고 가게 일이 바쁘다며 피곤하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내인가? 내가 사랑했던 그 서희인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슬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오늘은 직접 서희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가게 근처에 주차한 뒤 멀리서 지켜보았죠.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아침 10시 서희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점심시간까지는 아무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 30분 서희는 직원들에게 뭐라 말한 뒤 가게를 나섰어요.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서희는 택시를 잡아탔고 저도 다른 택시를 타고 뒤쫓았어요. 도착한 곳은 어제와 같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최기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로비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두 사람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직접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그들을 몰래 지켜보니 15층 버튼을 누르는 것이 보였어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격하게 뛰었습니다. 15층 복도에서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한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번호를 확인하고 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의 웃음소리였어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밝고 경쾌한 웃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충동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간 안이 조용해졌어요. 발소리가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누구세요? 최기훈의 목소리였어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어요. 최기훈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 최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실에 서 있던 서희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과 함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류들 사이로 통장과 여권이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업무 미팅이에요. 서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업무 미팅? 와인 마시면서 내 직원과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지? 테이블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해외 계좌 개설 신청서였어요. 일본의 은행이었죠. 내 이름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서명은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사장님. 최기훈이 말했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소리쳤어요. 넌 내 직원이면서 내 아내와. 이게 얼마나 됐지? 서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서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일본 부동산 중개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불륜을 넘어 도주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끝장날 줄 알아. 집으로 돌아와 김말자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을 예상했던 것처럼 침착했죠. 사장님, 사실 좀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김말자 씨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계속해서 사장님 서재에 들어가 서류를 살펴보는 것을 봤어요. 특히 회사 관련 서류요. 회사 서류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연히 사모님 통화를 엿들었는데 사장님 회사 돈을 빼돌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말자 씨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귀가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아마도 나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제게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배신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불륜도 중요하지만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집으로 돌아와 김말자 씨와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이런 일에 능숙했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침착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예전에 형사 부인으로 살았거든요. 증거 수집 방법을 좀 알아요. 김말자 씨의 말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서희의 차량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서희가 사용하는 노트북에도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죠.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을 실수로 물에 빠뜨린 후 새 휴대폰을 선물해 해킹 앱을 심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어제는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전화로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할까요? 새 핸드폰도 샀어요. 내 것이 망가졌다고 해서. 서희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 휴대폰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연기하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지 이해해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업무적인 만남이었어요. 기훈 씨가 제 가게 확장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해해.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성공하면 말할 생각이었는데. 서희의 거짓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서희가 잠든 후 그녀의 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최기훈과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각 단어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 그가 의심하고 있어. 일본 계좌는 다 준비됐어. 이제 돈만 옮기면 돼. 재고 확인한다고 했지? 그럼 다음 주에 마지막 송금하자.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분명했어요. 회사 돈을 빼돌려 일본으로 도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죠. 다음 날 회사 재무팀에 지시했어요. 최기훈 과장의 모든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그의 컴퓨터와 이메일을 조사해.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기훈은 지난 6개월 동안 조금씩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주로 허위 거래처를 만들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총액은 3억 원에 달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사장님, 최기훈 과장의 이메일에서 이런 것도 발견됐습니다. 담당자가 보여준 이메일에는 일본 도쿄의 한 아파트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계약자 명의는 윤서희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들은 제 돈으로 도쿄에 집을 마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그곳으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배신의 깊이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김말자 씨가 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최근에 민재의 여권을 만들었어요. 서류를 보니 일본 유학비자 신청도 했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까지 데려가려 했던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더 철저한 복수를 위해서였죠. 이제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내 아들까지 빼앗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말자 씨,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희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진실일까?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희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희의 전 남편 이름은 강태준, 대학 교수였어요. 가정폭력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희가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당한 기록이 있었죠. 그녀의 말은 처음부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희의 전 남편인가요?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네, 현재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탐정이 대답했어요. 즉시 강태준 교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학 연구실로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지적인 모습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보였어요. 강태준 교수님이신가요?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박진수입니다. 윤서희의 현재 남편이에요. 제 말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연구실에 들어가자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런 짓을 했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물었어요.
서희가 당신에게도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말했겠죠? 강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강 교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서희는 결혼 2년 차에 그의 제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발각되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결국 외도가 인정되어 이혼했다고 해요. 그녀는 철저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그녀가 우리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는 거예요. 강 교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저에게 양육권을 줬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서희는 처음부터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이용 대상이었을 뿐이죠. 그동안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아이는 어디 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서희는 이혼 후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 교수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서희는 상습적인 외도와 사기 결혼의 전력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또 다른 피해자였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김말자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뭔가 짐작하고 있었던 눈치였어요.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는 처음부터 사모님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김말자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이혼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복수할 것인가. 민재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더 냉정하게 복수하기로요. 민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먼저 민재의 여권을 찾아 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러 최기훈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어요. 아직 그를 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였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을 몰아넣을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서희에게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했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녀가 안심하고 더 큰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죠. 연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3일 정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디로요? 서희가 물었어요. 부산이야. 새 거래처 때문에. 대답했습니다. 서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마도 제가 없는 동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방법으로 함정을 파고 있다는 생각을 모르는 채로요.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 제 덫에 걸리게 될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출장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에 횡령 혐의로 최기훈을 고발했고 증거도 충분했어요. 또한 서희의 불륜과 사기 결혼에 대한 증거들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모든 준비가 끝났죠. 이제 그들이 덫에 걸릴 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김말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출장 당일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공항으로 향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근처 호텔에 투숙했어요. 거기서 모든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었죠. 창문 너머로 바라본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예상대로 서희는 제가 떠나자마자 최기훈에게 연락했습니다. 해킹 앱으로 모든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출발했어. 이제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알았어. 오늘 마지막 송금하고 내일 일본 가는 거지? 응. 민재도 데려갈 거야. 아이 없이는 새 출발이 어려울 것 같아.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그들이 덫에 걸릴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오후 3시 경찰이 최기훈을 체포했습니다. 횡령 혐의였어요. 동시에 다른 경찰들이 서희가 있는 가게로 향했죠.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이젠 후회 없었어요. 용의자 최기훈 체포 완료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했고 공범 윤서희도 언급했습니다. 담당 형사의 연락이 왔어요. 서희는 가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횡령 공범 혐의였죠. 그녀의 충격받은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순간의 그 절망감을 말이죠.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말자 씨가 민재를 학교에서 데려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보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오늘은 아빠랑 같이 자자. 민재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다음 날 뉴스에 우리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최기훈과 서희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곧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었어요. 민재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기훈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서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각각 3년,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서희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민사소송도 승리했어요. 서희와의 결혼은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으로 그녀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가게도 매각되어 피해 변제에 사용되었죠. 그들이 누리려 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재판이 모두 끝난 후 김말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민재와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김말자 씨가 문득 물었어요. 그녀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김말자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속고 있었을 거예요. 회사는 파산하고 아들은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자 씨, 정말 감사해요. 은인이에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보답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세요? 저는 특별히 필요한 게 없어요. 그저 민재가 잘 자라면 좋겠어요. 김말자 씨의 대답이 따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녀에게 감사의 뜻으로 1억 원을 전했어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일해줄 것을 부탁했죠. 그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회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민재도 서희의 부재에 적응해 갔습니다. 가끔 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을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알려줄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아이에게 상처 주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배신으로 갚은 사람들의 최후는 처절하다고, 그리고 끝까지 사람답게 살았던 이들이 결국 승리한다고.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재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민재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줄 것이에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니까요. 민재야, 아빠가 지켜줄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어요. 누구에게도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한 달 후 교도소에 있는 서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읽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열어보았어요. 진수 씨, 모든 일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민재만큼은 잘 키워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당신과 민재를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함께 지내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나 봅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민재에게 저를 너무 나쁘게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증오, 분노, 그리고 조금의 연민까지.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제 삶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편지는 찢어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이제 12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서희 엄마는 왜 우리를 떠난 거예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나이에 맞게 각색해서요. 서희가 다른 사람을 만나 떠났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서희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지만 다른 길을 선택한 거야.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둘이 잘 지내고 있잖아요. 아빠랑 말자 할머니랑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은 아니니까요. 김말자 씨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챙겨주는 민재의 아침밥, 학교 준비물, 그리고 따뜻한 저녁 식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집을 가정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회사도 더 번창했습니다. 위기를 겪은 후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직원들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 시스템도 강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서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출소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미래가 있고 그 미래에는 민재와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민재의 학교 참관 수업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민재의 그림에는 저와 김말자 씨, 그리고 민재 자신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상처는 있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고.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일 것입니다. 저는 배신과 상처를 겪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그 마음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저는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말자 씨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우리를 지켜봐 주죠. 이것이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단단한 행복이에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배신으로 갚은 사람들의 최후는 처절합니다. 끝까지 사람답게 살았던 이들이 결국 승리하는 법이죠. 저는 그 승리의 기쁨을 민재와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민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이야기가 그에게 삶의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요.